목동 산지에는 오후까지 비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20년 1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지난해 10월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죠. 그룹 차원에서 준법 감시 제도를 마련하라. 이 말에 삼성이 응답하듯 지난주에 준법감시위원회 출범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재판이 열렸는데요. 오늘 재판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 속 인터뷰에서 주진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석태 자유한국당 의원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딸 부정 채용 의혹에 대한 뇌물 혐의가 입증이 안 된다, 이 논리였는데, 재판부가 검찰에 내민 증거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동안 김성태 의원 잘못된 수사배후에 사실상 검찰이 있다,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 김성태 의원의 재판 히스토리 오디오 파노라마에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1년 전 단독 기사로 김성태 의원 딸 부정 채용 의혹을 세상에 알린 한겨레 김환 기자 연결해서 오늘 판결에 대한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여야가 공천 준비를 본격화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을 하겠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위하는 국회의원이 될 후보를 공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나저나 보수 통합 열차 어디쯤 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주말에 귀국을 예고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소식까지, 이 모든 이야기 2020 의석전쟁에서 최영일 평론가와 총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은 KBS 1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수도권에서 97.3MHz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지금 이 방송 부산, 대구, 경북, 그리고 충북, 전북, 그리고 제주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유튜브나 KBS 인터넷 라디오 콩을 통해 만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영상과 함께 저희 김용민 라이브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 스튜디오 용수초인데요. 용수초의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응답하라 숨은 청취자. 오늘 저희가 찾는 청취자는요, 현님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름에 현자가 들어가시는 청취자분들 바로 응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있는 현주도 보내도 됩니까? 현주도 보내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제 아내가 현주라서. 네. 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애청자로 신고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10,000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먹을 수 있는 편의점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벌써 금요일이에요. 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자, 남은 힘 모아서 오늘도 힘차게 달려봅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그냥 똑같은 뉴스 브리핑이 아니다. 정치 뉴스 피로 해소에 딱 좋은 브리핑. 매일 5시 5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뉴스 505. 네, 뉴스 505 함께할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보죠.
네, 이 검찰이 유재수 감찰 무마 건과 관련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네. 이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는 오늘 이 조국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검찰은 조국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유재수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했고 또 정상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특별감찰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 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아울러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뒤에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네요. 48분 전에. 네네. 저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철저히 다투고자 합니다. 장관 재직 때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떤 개입도 어떤 항변도 하지 않고 묵묵히 감수했지만 이제는 한 명의 시민으로서 자신을 방어할 것입니다. 감찰 종료 후 보고를 받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결정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공소 사실에 대해서도 그 허구성을 밝힐 것입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네요. 네, 재판정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부정채용 의혹이 법정에서 무죄 판정을 받았는데 오늘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네, 이 딸의 KT 부정채용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 대해서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 13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무산시키는 대가로 김성태 의원에게 이 채용 특혜를 줬다라는 이 검찰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한 이석채 전 회장이 김성태 의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석채 전 회장의 뇌물 공여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김성태 의원의 수수 행위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특히 재판부는 이 검찰 측의 핵심 증인인 이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서유열 전 사장은 김성태 의원이 2011년 이석채 전 회장을 만나서 딸 채용을 청탁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했지만 이 카드 결제 자료 등을 보면 실제 모임은 2009년에 있던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부에서 네. 김성태 의원이 이 KT 측의 딸의 정규직 채용을 청탁을 했고 이후 딸에게 이례적인 특혜가 돌아간 점은 사실로 인정을 했습니다. 특혜 채용이란 점은 법원이 인정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게 뇌물인지는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법원의 판결 요지인데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김성태 의원과 무관하게 따님이 혼자 특혜 채용을 당했다. 그 네. 혜택을 입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납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게 아니라면은 KT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김성태 의원의 딸을 콕 집어서 특혜를 줬다라는 말이 되는 건데 이것도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비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재판부는 김성태 의원의 딸은 이 다른 지원자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여러 혜택을 받아서 채용이 됐고 스스로도 공채 절차에서 특혜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와 관련해서 아무 역할을 안 했다라는 얘기고 그럼 KT가 알아서 부정 채용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뭐 그런 셈이 되거나 재판부의 판단이 그러하네요. 보니까. 재판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네. 아울러 이 정규직 채용 전에도 이 파견 계약직으로 채용될 때도 이 서유열 전 사장에게 김성태 의원이 딸의 이력서를 건네서 채용을 청탁한 사실도 인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1심 재판에 대한 내용 잠시 후 한겨레 김환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이 김성태 의원, 원내대표였던 김성태 의원 이야기죠 이게. 네네. 비례대표 김성태 의원이 또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동명이인이 네, 있습니다. 동명이인이 있어요. 네, 그 점 감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자유한국당 이야기가 나온 김에 보수 정치 세력 간의 네네. 총선 전 통합 작업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까지는요. 이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그리고 보수 시민단체들이 참가한 이 혁신통합위원회가 회의가 계속 열리고 있는데요. 네네. 오늘은 새로운 보수당이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유야무야 끝나버렸는데 네네.
박형준 이 혁신통합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 자리는 범보수 통합을 이뤄달라는 국민이 염원하는 자리다라면서 지지도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있고 또 범중도 또 범보수 통합을 이루면 반드시 정권 심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새로운 보수당 의원들이 불참한 것에 대해서는 이 정운천 의원은 일정이 있다고 하고 지상욱 의원은 몸이 불편하다고 했다라면서 이 하태경 책임 대표도 좀 전에 새로운 보수당이 참여를 안 하려고 불참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그 혁통위 회의에는 이 새보수당에 대한 성토가 있었습니다. 네. 이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새로운 보수당이 주장하는 당대당 통합의 불순성을 이야기하겠다라면서 시민들이 볼 때 저 의도가 무엇이겠나 저게 기득권 이해관계가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새로운 보수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자라고 하면서 왜 스스로 내려놓지 않느냐라고 질타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근식 교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철수 전 대표의 네네. 측근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네, 지금 네. 언론에는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새로운 보수당은 계속해서 이 자유한국당과의 당대당 통합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태경 새보수당 대표는 혁통위 직전 열린 당대표단 회의에서 이 보수 재건과 혁신과 통합을 위해 이 자유한국당과의 양당 협의체를 제안한 바 있다라면서 이 답변을 거부하면 새로운 보수당은 자유한국당을 통합 반대 세력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고 또 황교안 대표의 답변 여부에 따라서 우리도 중대 결단을 할 수 있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네. 오신환 공동대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다라면서 이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새로운 보수당과 통합을 할 것인지 우리공화당과 통합을 할 것인지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라고 응답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범보수 통합을 위해서 새로운 보수당뿐 아니라 친박 성향의 우리공화당과도 손을 잡아야 한다. 이 점에서 지금 새로운 보수당과 이견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새로운 보수당은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과 1대1 당 통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고, 네.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혁신통합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 세력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통합을 끌어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기사 중에 또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그 우리공화당도 홍문종 공동대표와 조원진 공동대표 사이에 갈등으로 좀 갈라질 판이라고. 네. 예, 참 쉽지 않네요. 예, 보수 통합이.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형우 전 국회의장. 네네. 구닥다리를 쓸어내겠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네. 혁신하겠다 이런 얘기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공천 혁신. 네. 김영우 위원장은 어제 공천관리 직책을 맡게 되면서 좋은 사람들이 와야 구닥다리들을 쓸어낼 수 있다라면서 이 자유한국당을 바꾸기는 확 바꿀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다만 새 인물이 과연 자유한국당에 들어오겠느냐 하는 게 가장 큰 고민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김용우 위원장은 오늘 이 4.15 총선을 위한 공천 인재 영입 방식과 관련해서 이 자유한국당은 완전 국민 경선제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완전한 경선이라고 하면 이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를 얘기하는데 뭐 네. 이게 다 좋은 건 아니다라면서 한국형 국민 경선제를 만들어서 정치 신인이 진입장벽 때문에 턱을 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아울러 김영우 위원장은 이 황교안 대표가 전권을 다 주겠다고 말했다라면서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또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울러 아끼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칼날이 갈 수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요. 저 왜 있지 않습니까? 속설에 이 거짓말, 3대 거짓말. 그 중에 하나가 장사꾼이 나 남는 거 없어. 뭐 이걸 비롯해서 전 4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뭡니까? 공천 앞두고 여든 야든 네네. 여간 공천의 전권을 위임하겠다. 뭐 어디든 위임하겠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실현 가능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해관계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렇죠. 여든 야든. 네. 공천은 정말 자기 생을 거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누구한테 그냥 믿고 맡긴다. 이거는 뭐 정말 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인데 뭐 실현될 수도 있겠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법원이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 자녀들에게 구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이네요. 네, 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2부는 오늘 이 국가가 유병헌 회장 일가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유병헌 전 회장의 자녀인 유섬나, 유상나, 유혁기 씨 남매가 국가에 총 1,700억여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네.
이 세월호 사건의 수습 등 과정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이 손해배상금 등 비용을 국가가 지출을 했는데 이 중에 사고 책임이 있는 유병헌 전 회장의 자녀들과 청해진 해운 주주사 등을 상대로 국가가 4,21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바가 있습니다. 이 구상권은 누군가가 부담해야 할 채무를 대신 졌을 때 이 원래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을 하는데요. 네네. 이 재판에서 재판부는 그 유병헌 전 회장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 제공자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원인 제공자 맞지요. 네. 일단 이 유병헌 전 회장이 지분 구조를 통해서 이 청해진 해운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대표이사를 임명을 했고 또 세월호의 도입, 증개축을 승인했다는 점을 근거로 이 세월호를 안전하게 운행하는지 감시 감독할 의무가 있었다고 재판부는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월호를 안전하게 운항하는지 감시 감독할 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인 제공자로서 당연히 청해진 해운 유병헌 전 회장 예, 책임이 막중한데 그러나 구조 책임과 관련해서는 이건 전혀 다른 트랙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세월호 참사의 모든 책임을 유병헌 전 회장에게 뒤집어 씌울 수는 없다. 이거는 원인 제공자로서는 그 책임을 물어야 하겠지만은 구조 책임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어요. 네. 사실상.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한 국가의 책임은 또 가벼워질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점은 또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소식 말이죠. 이거 참 너무나 좀 황당한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간부의 시신 탈취에 개입한 의혹을 받은 경찰관 2명. 당연히 유죄였는데 집행유예를 받았다고요. 네, 지난 2014년 이 삼성 측의 노조 탄압에 반발해서 파업 중 목숨을 끊은 염호석 삼성전자 서비스 양산센터 분회장의 장례에 개입한 이 전직 정보경찰 2명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고 염호석 씨 장례 과정에서 삼성 쪽 편의를 봐준 뒤에 이 뇌물을 받는 혐의를 받는 이 경남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하모 씨 그리고 전직 정보계장 김모 씨에 대해서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 2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요. 각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네. 이들은 삼성이 부친에게 준 합의금 지급 과정에서 적극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또 허위 112 신고를 유발해서 시신 탈취 과정에서 개입을 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을 했습니다. 뒷배를 봐준 거예요. 이 정보 경찰들이. 네, 다만 집행유예를 낸 이유는 이것이 피고인들이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윗선까지 깊숙이 개입된 걸로 보임에도 그 윗선은 아무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된 바가 없다라고 재판부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경찰은 상명하복이 강하기 때문에 이 피의자들로서는 경찰 조직 상부 지시를 거스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즉 지시한 사람이 따로 있다라고 재판부는 본 것 같습니다. 지시한 사람은 지금 기소가 안 됐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은 이와 관련해서 처벌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기소가 안 됐으니까 처벌도 없었죠. 그렇다고 법원이 기소할 수는 없는 것이고. 네, 지금 수사가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이쪽 그 정보경찰 2명 선에서 지금 마무리가 된 건지 네. 좀 검찰에서 좀 얘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다 그 처벌을 안 받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책임 제대로 진 사람이 없는 거가 되는 거예요. 네. 예. 어쨌든 이 두 전직 정보경찰은 삼성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고요. 네. 이 돈으로 양산서 정보관들에게 양복을 맞춰주고 고깃집에서 회식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말 뒷목이 당기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 오늘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가볼까요?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설 연휴를 일주일 남짓 앞둔 금요일답게 고속도로와 간선도로 모두 교통량이 많습니다. 먼저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 청담대교 진입램프에서는 승용차 3중 추돌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 2차 사고에 주의해 이동하셔야겠는데요. 이 영향으로 청담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 이동하시기가 답답하고요. 구리방면 강변북로 성수대교부터도 여파받고 있습니다. 정체가 시작되는 가양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1시간이 넘게 예상됩니다. 같은 방향 올림픽대로는 행주대교에서 성산 또 노량진 수산시장부터 청담대교 쪽으로 정체 서행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양방향에서 서울시 구간인 한남 나들목부터 서초까지 시속 10km 내외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서울 요금소 5차로에서는 작업을 죽전 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난 승용차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해서 이동하셔야겠고요. 이후 신갈에서 수원 사이와 1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옥천휴게소 일대로도 정체입니다. 반대 서울 쪽 오산에서 수원 사이 13km 구간 정체는 사고의 영향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잠깐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1년 전 한겨레가 단독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은 김성태 딸 KT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에 없었다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무죄. 재판을 마치고 나온 김성태 의원은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 정치 보복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드루킹 특검을 김성태 의원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때 추진을 했었죠. 자,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와 관련해서 1년 전 단독 보도했던 한겨레 김환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김환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일단 김성태 의원이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결론부터 얘기해서 예저 판사가 그 무죄 판결에 있어서 지금 검사가 이 공소장을 제대로 탄탄하게 쓰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던데요. 그래서 판사가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이 있는데 이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판결문에 일부 그런 시각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채용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했고요. 네네. 이 부정채용이 뇌물이었냐 아니냐를 두고 다툰 것인데, 네네. 그 부정채용의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회장이 뇌물을 공여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원인 결과가 되는 부정채용은 있었는데 이 원인이 되는 뇌물 공여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김 의원도 합리적인 의심 이상의 증거를 찾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봐서 이제 그 무죄 취지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제 무죄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증거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했다, 제시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네요. 네, 재판 판결문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요. 이번 사건은 이제 1년 전에 김환 기자의 단독 보도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 오늘 재판 결과를 지켜본 소회 어땠습니까? 일단 뭐 부정채용을 박수라고 한다면 박수가 쳐졌다라는 거는 재판부가 인정을 한 셈인데요. 근데 이 박수가 이제 왼쪽에서 시작된 건지 오른쪽에서 시작된 건지가 증거가 불분명하다 이런 식의 이제 구조로 무죄 취지 판결을 한 건데요. 일단 뭐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해야겠지만 이른바 이제 아빠 찬스를 써서 부정 채용된 김 의원 딸의 문제가 많은 청년들에게 이제 박탈감을 안기고 실제로 우리 사회의 채용이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확인시켜 준 사건이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채용 과정에서 여러 이제 특혜와 불법 행위가 있었다라는 걸 인정을 했는데도 그 행위 당사자들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조금 아쉬운 판결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이석채 회장이 부하인 사장에게 시켰어요. 이 김성태 의원 딸 채용을 시켜라. 그렇게 또 한 사실에 대해서 진술을 했단 말이죠. 그 서유열 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진술이 뭔가 부족하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재판 막바지에 치열하게 다퉈졌었는데요. 일단 검찰 측은 2011년도에 이석채 회장과 서유열 사장 그리고 김성태 의원 측이 만나서 이른바 이 취업을 대가로 한 뇌물 관계를 논의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요. 김성태 의원 측에서는 2011년이 아니라 2009년도에 만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딸이 대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미 채용을 청탁하기 할 때가 아니었다 이런 취지였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2009년도 모임은 이제 법인카드가 결제된 내역이 나왔고 2011년도 모임은 서유열 사장 측이 현금으로 결제했다라고 해서 이제 증빙이 안 나왔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재판부가 핵심 증인인 서유열 사장의 증언이 일관되거나 이제 신빙성이 좀 흔들렸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아니 2009년에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다. 뭐 그건 이제 그 나온 건데 그것이 2011년에 안 만났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갔는데요. 일단 재판부는 이번 1심 재판부는 그러니까 서유열 사장이 증언해 왔던 내용들이 일부 흔들린 부분들이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이제 증거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충분히 증명됐다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본 측면인데요. 뭐 아마도 검찰이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이 좀 치열하게 다퉈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태 의원 지난 7개월 동안의 강도 높은 검찰 수사와 6개월 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나를 처벌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도 더 특별한 항소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다. 오늘 김성태 의원이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고요. 네. 이미 이제 국감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활동을 김성태 의원 측이 했고, 당시에 이석채 회장이 우리도 도와줄 거를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건 오늘 판결문에도 적혔거든요. 국정감사 때 이석채 회장을 부르지 말자 이렇게 김성태 의원이 활동한 일이 있었다. 그것이 결국 이석채 회장으로 하여금 김성태 의원 딸을 부정채용하게 한 그런 이유 아니냐 이렇게. 네, 그걸 이제 합리적 의심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네네. 네, 이제 그 부분을 둘러싸고 실제로 이제 뇌물 공여자와 뇌물 수여자 간에 어떤 공모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라고 판단한 취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강이 좀 이루어지리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이게 김성태 의원 딸뿐만 아니라 이석채 회장 시절에 12명의 부정채용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이석채 회장이 처벌을 받고 구속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과연 이것들이 재판이 모순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도 계속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정 채용을 했는데 김성태 의원만은 안 했다. 이런 결론이 합리적이냐 이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환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민 라이브 용퀴즈 온더 블럭. 방송 내용 중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들으시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세요. 제가 한국군 위안부 그 자체를 20년 동안 연구를 해왔다고 말하면 그건 좀 부끄러운 거고요. 저는 이제 분단, 전쟁이 우리 사람에게, 민중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면서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가. 96년도에 이제 박사 논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속초에서 이제 한 6개월 정도를 살았습니다. 논문을 완성시키기 그래서 이제 위해서. 당시에 이제 월남민 마을이라고 하는 이제 속초의 청호동 마을이 있어요. 알죠. 거기서 청호동. 이제 제가 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역사 이야기, 생애사를 쭉 드러나가는 그런 과정에. 힌트 드릴게요. 속초에서 순대도 유명하죠. 정답 보내실 곳은요. 문자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모바일 앱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뜨거운 목소리, 그 말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소리. 터질 게 터졌다. 경기 남부권역 외상센터장인 이국종 교수와 아주대학교 병원 사이의 해묵은 갈등, 10년이나 이어져 온 갈등이었는데요. 병원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송명재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이국종 교수가 병상을 빌려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병원 경영자 입장에서는 적자나는 구조는 피해야 한다. 병원에서 안 받아줬다기보다 못 받아준 게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 들어보시죠. 병원 경영자 입장에서는 병원을 경영하고 전체 직원이 수천 명의 직원을 건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적자가 나는 구조는 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 경영진에서는 이국종 교수님께서 병상을 늘려달라고 해도 이게 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기 건물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그 건물에서 수용을 다 못하는 환자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잖아요. 환자들이 몰리니까. 그 환자들을 일반 병동에 좀 넣어달라. 이국종 교수가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고 병원에서는 그걸 안 받아준 거죠? 안 받아줬다기보다는 못 받아줬다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주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외상병상이 한 100병상
병상 정도 된다고 해요. 네. 근데 본관에 있는 병상이 750병상인데 네. 병원에는 전문과가 한 40여 개 과가 돼요. 예. 근데 외상외과가 100병상인데 나머지 750병상을 나머지 과가 이제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외상외자 같은 경우에는 한 병상당 적자를 보는 구조니까 네. 이거를 더 확대시키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 과정에서 오랫동안 서로 간의 불만들이 쌓여왔고 그 부분이 이번에 폭발이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혁신통합추진위원회의 보수통합 방식을 두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박형준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공화당과의 통합 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형준 위원장은 새로운 보수당과 우리 공화당 두 당은 함께하기 불편한 지점들이 있다면서 보수통합에는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원칙에 합의하는 세력들만 함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네. 지금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는 것이 자유한국당에서는 우리 공화당도 같이 가야 할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통추위도 지금 들어와 있지는 않은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우리 공화당 하지만 네. 지금 함께 하자라고 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함께 하자고 거기서는? 얘기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이 점이 있습니다. 묘한 지점인데요. 새로운 보수당 입장에서는 우리 공화당이 함께하면 함께하기 어려운 또 대목들이 있고 우리 공화당 쪽에서는 새로운 보수당이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이런 어떤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이 6원칙에 합의하는 세력들이 먼저 통합을 하고 그 다음으로 또 뭐 연대를 논의하든지 통합을 또 추진을 하든지 그러면 그 다음 과제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3원칙 중에 하나 탄핵의 강을 건너자에 동의하지 못하는 세력과는 함께 못한다. 원칙에 합의하는 세력들만.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입장을 들어보았습니다. 혁신통합추진위원회의 보수통합에 우리 공화당도 대상이 되는가? 이에 대해서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은 새로운 보수당과의 통합이 우선이고 성공하면 단계별로 통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선 새로운 보수당, 후 우리 공화당. 이런 이야기네요. 보수통합 과정에서 우리 공화당 측에서 합류하면 통합이 너무 복잡해지고 어려워진다는 현실 인식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들어보시죠. 이 해체모여의 로드맵에 방금 말씀하신 태극기나 우리공화당도 다 대상으로 포함되는 겁니까? 지금 당장에는 이제 워낙 새보수당 쪽 분들의 생각이 또 강력하고 저희들도 1차로 그 유승민 대표를 포함한 새보수당 인사들과의 통합에 우선을 두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공화당 측에서 같이 합류를 하면 통합이 너무 복잡해지고 어려워진다라는 그런 현실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는 지금 통추위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부터 통합 작업이 끝나야 그 다음 단계로 이야기를 진행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단계, 2단계 혹은 뭐 3단계까지 단계별로 하겠다는. 성공하면 단계별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어려워진다면 느슨한 형태의 선거연대까지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정부가 북한 개별 관광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한미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어제 열린 외신 간담회에서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다루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해리스 대사의 이 발언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동북아 평화협력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 이번 발언은 해리스 대사의 개인 의견일 뿐이다.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자, 주한 미국 대사가 조선 총독도 아니고 우리가 꼭 따라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북한 개별 관광을 거론한 문재인 대통령 언급에 대해서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북협력은 우리가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송영길 의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입니다.
그러면 해리스 주한미 대사가 어제 한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이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다루는 게 낫다. 이러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거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뭐 해리스 대사의 개인 의견이죠. 모든 개인 의견에 우리가 기속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예. 해리스 대사의 개인 의견으로 저는 판단해야 될 문제고. 네. 또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 표명은 좋지만 그게 우리가 대사가 한 말대로 따라한다면 대사가 무슨 조선 총독입니까? 지금 그 말씀 보니까 잠깐 샛길로 빠져가지고 해리스 대사는 왜 이렇게 대놓고 항상 이렇게 직선적으로 그다음에 우리 심기 건드리는 발언을 많이 합니까? 이 사람은? 대사로서의 위치에 걸맞지 않는 좀 과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사는 대사의 직분에 맞게 언어에 신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개인의 의견인지 본부 훈령을 받아서 하는 국무부의 공식 의견인지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이건 좀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모카의 Do What You Wanna Do 듣고 오겠습니다.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일단 청취율 조사 기간에 항상 나오셔서 큰 힘을 실어주시는 우리 주진우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제가 복도를 걸어오면서 네네. 아, 청취율 조사 기관이구나. KBS나 MBC는 파업할 때는 저를 찾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정상화되면 그다음부터는 안 찾는데 가끔 한 번씩 부르는 때 청취율 조사 기관. 아, 그렇습니다. 네, 저는 김용민 라이브 듣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 얘기 더 하면 안 돼요.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재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이 있었는데 가보셨어요? 아니요, 가진 않고요. 그 주변에서 보죠. 저는. 아, 그렇군요. 자, 일단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재판이? 재판이 좀 슬프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슬프게요? 특검에서 기소를 했습니다. 이 재판이 뭐냐면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삼성에서 뇌물을 줬어요. 뇌물을 줬는데 뇌물을 받은 대통령은 구속되고 뇌물을 준 이재용 부회장은 나와서 거리를 활보하거나 청와대를 들락날락 거린다. 이 재판인데 대법원에서 이게 뇌물이 맞아. 뇌물 액수가 심지어 더 커졌어. 50억이 더 늘어났어. 그러니까 다 뇌물로 엄중하게 처벌해. 그래서 그 파기환송심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판사님께서 삼성한테 특별히 이재용 부회장한테 너무 좀 노골적으로 봐준다 이런 정도의 시선을 받을 정도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특검에서 기소했는데 저는 특검 이제 관계자들하고 좀 만나고 있었는데 굉장히 이토록 노골적인 재판은 없었다고 하고. 정준영 판사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재판할 때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만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만들면 어떻게 형량 깎아주는 겁니까? 뭐 만들어서 그 준법 감시 제도를 만들라 이렇게 말하니까 삼성에서 즉각 했어요. 감시위원회를 꾸렸죠. 이건 짜고 치는 고스톱 같고 전 만담 같아요. 이거 있잖아요. 장소팔
고춘자. 예. 영감 왜 불러.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뒤뜰에 이걸 다 짜놓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바깥에서 보면 굉장히 이런 제도를 만들어 이런 위원회를 꾸려 안에 보면 진보적인 인사들이 다 가 있어 이렇게 보는데 네. 그분들 진보적인 인사 아니고요. 네. 친삼성적인 인사들입니다. 그런데 삼성이 위기를 겪을 때마다 그리고 네. 위기라고 한 것은 거의 승계를 위한 불법이나 편법을 저지르다 걸리면 네. 그때마다 투명 경영한다, 윤리 경영한다. 다 이거 삼성에서 나왔습니다. 네. 대규모 고강도 쇄신책 그거 다 삼성에서 나왔는데 네. 그때 말만 하고요. 조금 지나면 눈 가리고 아웅합니다. 그냥 끝납니다. 저는 그 비슷한 것도 있지 않았어요? 이런 거 많았어요. 이건희 회장 때. 이건희 회장이 물러서면서 물러나면서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2008년 4월 2일이었는데요. 삼성을 지켜보는 모임인가요? 네, 지사몬지 삼지모 있었는데 지켜보기만 했어요. 그리고 박수는 쳤겠죠. 근데 이런 조금 눈 가리고 아웅식의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삼성이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언론이 이번에도 기자 강담회였어요. 준법감시위원회는 꾸려지고 출범도 안 했는데 그냥 기자회견 한번 하는데 100여 명의 기자가 가서 와 성역은 없구나 삼성은 그다음에 독립성 보장한다고 언론에서 계속 띄워주게 하는데 이것도 또 삼성이니까 가능한 우리 언론의 한계이자 평폐지요. 그냥 거대 광고주가 바로 삼성인데 삼성 봐주기 기사를 쓴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한 저 대목이에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항상 이럴 때마다 대형 불법 비리 사건 터질 때마다 대형 이벤트 위기모면 이벤트였는데 또 언론에서 열심히 띄워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이거 만들면 어떻게 이재용 부회장 양형에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될까요? 양형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사실은 파기환송심은 이거는 유무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양형만 다투는 그런 재판인데 지금 재판부가 의도하는 대로 지금 삼성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잘 짜여진 각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오늘 특검 관계자하고 얘기하기도 그랬고 지난번 이 삼성 재판을 지켜볼 때마다 재판부를 기피해야 된다. 정준영 부장판사한테 재판을 받을 수 없다. 공정하지 않아서. 그래서 재판부 기피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특검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준영 판사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기피할지 말지 지금 박영수 특검이 고민하고 있다. 네, 박영수 특검은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요. 이 고려하는 회의가 금방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네. 지금 정준영 파기환송심 재판부 판사 재판장이 지금 너무 이재용 부회장 편에 서서 재판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박영수 특검 쪽에서 이대로 재판 못 진행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미래에 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미래에 잘한다고 하면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는 덮어줍니까? 그런 법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근데 준법감시위원회 회사에서 얼마나 법을 안 지키면 이런 걸 만들어야 돼요. 아까 들었던 삼성 관련된 재판, 삼성 관련된 기사 내용이 뭐냐면 시신 탈취 그런 거예요. 노조 파괴 그리고 증거 인멸. 이런 건데 굉장히 좀 죄질도 나쁘고 전에 또 주가 조작도 있었고 역시 승계 문제와 연결돼서 회계 사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건데 준법감시위원회를 꾸릴 만큼 이렇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게 다 승계 때문이다. 그룹 승계, 이재용 부자의 승계 때문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희 부자. 네, 죄송합니다. 이건희 부자죠. 조금 있다가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요? 조금 있다가 그쪽으로 간다는 건 뭡니까? 아니요. 또 자식한테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 자식한테 대물림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과거의 죄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법감시위원회에다 맡기는 겁니까? 잘하는지 못하는지 앞으로. 아니요.
바깥의 외부 기관이어서 네. 그걸 감시할 실효성이 거의 없는데 지금 그 과거에 저지른 죄는 우리 사법 권력이 다 막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번에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뭐 이번부도 사법부는 특별히 삼성에 대한 재판은 조금 달리 치르고 있는 거 아닌가, 다른 법이 적용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해봅니다. 네, 그래요. 주진우 기자께서 여러 차례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해서 정준영 부장판사가 보통 사법부하고는 조금 다르다. 삼성한테만 따뜻한 시선, 따뜻한 판결, 따뜻한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사건도 맡고 있어요. 네, 정준영 판사가. 네, 이분이 이명박 대통령도. 전에 또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건강을 잘 지키시라 또 이런 덕담을 해가지고 뒷말을 낳았는데 네. 이 MB 재판은 어떻게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재판도 재판이 끝이 났고요. 결심하고 네. 구형까지 끝났고 네. 곧 이제 선고를 하면 되는데 네네. 이명박 대통령 재판도 네. 비정상적으로 지금 길게 질질 끌면서 지금 철회하고 1년 넘지 1년 넘었고요. 넘었네요. 그리고 별로 따질 게 없어요. 그런데 해외의 자료를 확인하겠다 이런 좀 어처구니 없는 일로 네. 그래서 지금 재판이 계속 길어지면서. 근데 의외로 해외에서 자료가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미국 법무부에서 자료를 조사해서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판결을 내리면 되는데 네. 이 부분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시간을 길게 이렇게 잡으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편히 쉴 수 있는 일반 재소자라면 일반인이라면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재판, 네. 그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고 있는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네. 그래서 네. 조금 법이 공평한가 공정한가 이거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네, 알겠습니다. 다시 이재용 부회장 재판으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대화는 국정농단에 네. 관한 것이었고요. 이 삼성 그 물산 네, 또 제일모직 그 합병과 관련한 오늘 또 중요한 또 재판이 있었죠. 네네. 그 재판에 어떤 내용이 다뤄졌는지 행정소송인데요. 네.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그룹 승계를 위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를 그 주식을 뻥튀기하기 위해서 주가를 뻥튀기하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네. 공영방송에서. 네. 그래서 분식회계를 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예. 회사의 장부를 네. 분식했습니다. 분식회계를 해서 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라는 데서 네. 야 이거는 명백하게 분식회계야. 네. 얘네들이 분식 그러니까 분식이라고 하면 장부를 조작했어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네. 공기업들이 공기업도 그렇고 관해서 네. 삼성한테 이래라 저래라 못합니다. 지금껏 그런 예가 없어요. 네. 여기에서 금융위에서 증선위에서 네. 보고 보다가 네. 야 이건 너무한 것 같다. 여기까지는 지금 도를 넘었다. 너무했어. 지금까지 우리가 다 봐주는데 이건 너무했어. 그래가지고 이거는 분식 사기야. 네. 이렇게 해서 제재를 했어요. 네네네. 그랬더니 삼성에서 소송을 걸었어요. 행정소송을. 아니야 우리는 적법하게 장부를 꾸렸을 뿐이야. 이렇게 네네. 얘기했는데 우리 특별히 금융이나 금감원 이런 데서 삼성한테 이렇게 제재를 가할 정도였으면 삼성이 해도 너무한 거거든요. 이건 정말 초등학생이 보더라도 이건 명백한 분식 사기가 맞는데 네네. 이걸 제재했다고 해서 소송을 건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건 너무했어. 삼성한테 이렇게 그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판결은 정준영 판사가 아니고요. 아니죠. 네.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분식 사기가 맞다고 하면 이 주가 상장된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경영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냥 면피용으로 시간 지연용으로 지금 소송해 놓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국정농단 재판으로 돌아가서 정준영 판사가 지금 파기환송심하고 있는데 파기환송심 결과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지 않고 말하자면은 석방된 상태로 삼성 경영을 계속 진두지휘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사실 대법원 판결을 보게 되면은 파기환송 판결을 보게 되면은
다시 감옥에 집어넣어라. 이런 그렇죠. 판단을 서게 만드는. 뇌물 액수도 50억이 더 늘어났다. 그래서 네네. 더 큰 범죄 임에 분명하기 때문에 네네. 더 중하게 다뤄야 된다. 이게 대법원의 판결인데 네네.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아니, 법대로 판결하지 않. 이제 만약에 법대로 일반 판례대로 그냥 판결을 하자 보면 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될 확률은 99%가 넘어가죠. 네. 사실은. 그런데 네.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네.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면은 석방된 상태로 네. 이 국정농단 재판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크다고 봅니다. 크다고 봅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향후에 검찰 인사 어떻게 될 것인지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어려운 거는 저한테 다 물어보고 그렇습니다. 쉬운 질문을 1월 말에 네. 추미애 법무장관이 후속 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 네. 그리고 동부 네. 서울 동부지검, 서울 남부지검에 윤석열 사달인이라고 불리우는 특수부 검사들이 굉장히 약진해서 네. 중요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서는 없어지고 삼성을 수사하는 특수사부 그러니까 반부패부 사부가 지금 없어졌어요.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없어지고 조정되는데 거기에서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검찰의 큰 회오리가 불어닥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문정 검사가 중앙지검에 중용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취재하신 바에 따르면. 중용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중용될 것 같은데. 네. 중앙지검으로? 네. 중앙지검으로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하나 있었는데 어제 대통령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다. 그것은 검찰 인사에 대한 여론의 방향이 별로 부정적인 반향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래서 어제부터 갑자기 기류가 좀 달라졌다. 기류가 달라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까이 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네, TBS 아니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진행자 주진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36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